여러분은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난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민지야? 저택 거실 한가운데 핑크색 발레복을 입은 아이가 마치 무대 위 발레리나처럼 춤을 추고 있었어요. 23년 전 사고로 잃은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강 회장은 홀린 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발레복, 똑 닮은 얼굴,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민지야, 정말 너니? 그때 아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황금빛 사연다방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새벽 4시 윤지아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지 오래였어요. 주방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는 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독촉장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통장 잔액을 적어둔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숫자는 3자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방에서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딸 아라가 자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핑크색 발레복을 입은 채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발레복을 입겠다고 버텼고 지아는 씨름 끝에 그냥 입힌 채로 재웠어요. 얇은 실크 소재가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서 숨결에 맞춰 살며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아 손끝으로 아라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부드러웠어요. 23년 전 보육원 원장이 이 옷을 건네주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가 발견될 때 입고 있던 유일한 옷이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옷 앞에서는 언제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잠결에 눈을 살짝 뜬 아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자. 아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이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아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고 손가락을 내렸어요.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공장 포장, 다 해본 일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다 어느 순간 멈추었어요. 루아 패션그룹 수행비서 공채. 짧은 소개글 끝에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재단 운영사. 지아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 회사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유도 없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아는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저택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혜정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려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고든 자세와 또렷한 눈매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만큼은 세월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벽 정중앙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었어요.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유리 너머 그 볼을 손끝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오늘도 왔어. 소리는 낮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23년째 강 회장은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상무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의 올케이자 루아 패션그룹 상무였어요. 아직도 눈가가 붉은 강 회장의 곁에 조용히 다가서더니 늘 그래왔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민지는 하늘에서 행복할 거예요.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짧은 말 한마디만 흘러나왔습니다. 23년이 지나도 안 되네. 그 순간 박상무의 표정이 아주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렸어요. 무슨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 아라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라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달력을 보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첫 출근일이 유치원 방학 기간과 겹쳐 있었어요. 평소에는 옆집 할머니가 아라를 봐주셨는데 그 할머니 몸이 요즘 좋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어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지아야, 미안한데 내가 몸이 영 안 좋아서 오늘은 아라를 못 봐줄 것 같아. 지아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린이집은 방학이었고 달리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라를 데리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지아가 아라에게 깔끔한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히려 하자 아이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버텼습니다. 아라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핑크색 발레복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나 이거 입을래. 이거 입으면 진짜 공주님 같잖아. 지아는 안 된다고 했고 아라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아가 졌어요. 발레복을 입은 아라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주님 같지? 왼쪽 볼 보조개가 쏙 들어갔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엄마 일하는 곳에 같이 가야 해.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고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묵직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잔디가 카페처럼 깔린 정원이 끝없이 펼쳐졌고 그 끝에 유럽 고성 같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라가 고개를 한껏 젖히고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궁전이야? 가사 도우미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지아는 아라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2층에서 출근 준비 중이었고 지아는 서재로 안내받아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아침 햇살이 창을 타고 가득 쏟아지는 그 공간에서 아라는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학원에 다닌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연습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춤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2층 복도를 걷던 강 회장의 발걸음이 계단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난간 너머 거실을 내려다보았어요. 핑크색 발레복을 입은 아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린 듯 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라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옷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실로 수놓인 자수, 23년이 지나도 빛 하나 바래지 않은 그 핑크빛 실크. 강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 발레복이 내가 만든 그 옷이야.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였어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동그란 눈, 오뚝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강 회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민지랑 똑같아.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라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어요. 왼쪽 볼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라가 아라베스크 동작을 마치며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23년 전 민지가 늘 그렇게 했어요. 동작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던 그 버릇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버릇을 가진 아이는 민지 하나뿐이라고 강 회장은 23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라의 발레복 어깨에 끈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고쳐주려고 손을 뻗다가 안감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멈추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감을 살짝 뒤집었어요. 리본 매듭이 있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아침 이 리본이 헐거울까봐 직접 손으로 꼭 묶어준 그 매듭이 그대로였어요. 세상에 단 한 명, 엄마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할머니, 왜 손이 떨려요? 아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라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아라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언니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발레복도 내 거랑 똑같아요. 강 회장은 아라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먼저 흔들렸고 그 다음 눈물이 쏟아졌어요. 23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라가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들어 강 회장의 볼을 살며시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내가 나빠요? 강 회장은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고 핑크색 발레복의 실크가 뺨에 닿았습니다. 23년 전 그날 아침과 똑같은 감촉이었어요. 서재에서 나오던 지아가 거실 입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강 회장이 아라를 끌어안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아의 가슴 한쪽이 까닭없이 찌릿해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는 곧게 자세를 세웠습니다. 그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거실 입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들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차에 오르자 아라가 강 회장의 옆자리로 쪼르르 달려가 앉았습니다. 지아가 아라야, 이쪽으로 와라고 손짓했지만 아라는 이미 시트에 등을 붙이고 두 발을 달랑달랑 흔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아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가 저택 철문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라가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라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강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왜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강 회장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아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뻐서 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싱긋 웃었어요. 왼쪽 볼 보조개가 또 쏙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그 보조개 위에서 한 박자 늦게 떨어졌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아라가 강 회장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아라야. 하고 작게 말하면서 눈치를 줬지만 아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강 회장의 손을 꼭 감싸 쥐고는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면 따뜻해져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해줘요. 강 회장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렸어요. 할머니, 나 발레 잘하죠? 아라가 또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응, 잘하더라고 짧게 답하자 아라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진짜 잘해요. 나는 엄마 춤추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라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집 되게 커요. 나 오늘 거기서 춤추니까 너무 좋았어요. 맨날 와도 돼요? 지아가 아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라며 당황한 목소리를 냈지만 강 회장은 가만히 아이의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뒤 아라는 김비서의 안내로 작은 접견실 소파에 앉혀졌습니다. 크레파스와 종이를 받아든 아라는 금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강 회장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강 회장의 일정은 오전부터 빼곡했어요. 임원 보고, 바이어 미팅, 신규 컬렉션 검토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은 회의 중간중간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어요. 누군가 말을 걸면 금방 시선을 돌려왔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김 비서는 진즉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접견실 문이 열리더니 아라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아가 안 된다며 달려갔지만 아라는 이미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주려고요. 강 회장이 받아든 그림에는 핑크색 크레파스로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 짧은 두 글자였지만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아라는 강 회장 옆에 앉아 한동안 제잘거리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머리가 강 회장의 팔 쪽으로 살며시 기울었어요. 강 회장은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잠든 아라에게서 앞자리 지아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지아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강 회장은 미간을 살짝 좁혔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적 민지의 얼굴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2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지아 씨, 고향이 어디예요? 지아가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강 회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보다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 앞에 서서 사진을 올려다보았어요.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5살짜리 민지,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래 서 있었어요. 오늘 본 아라의 얼굴이 이 사진과 겹쳤다가 흩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발레복, 똑같은 보조개, 똑같은 버릇.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어요. 밤이 깊었을 때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오늘 저택에 온 아이 윤지아 씨의 딸.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요. 나하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아야 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김 비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하의 작은 방에서는 아라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 왜 나보고 울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지아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아라는 그럼 왜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아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강 회장이 아라를 안고 흔들리던 그 모습이 거실 문 앞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이내 잠들었어요. 지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 낯익은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오늘 하루 내내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날 밤 강 회장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자꾸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춤을 추던 아라의 모습, 안감 속에서 발견한 리본 매듭의 감촉, 그리고 사진을 가리키며 저 언니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던 아라의 목소리.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깍지를 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며칠이 어떻게 지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지아는 검토가 필요한 서류 묶음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라는 유치원에 간 터라 지아 혼자였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저택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은 2층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지아는 거실 테이블에 가져온 서류를 내려놓고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끝이 멈추었어요. 시선이 저절로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 정중앙에 걸린 사진 앞에 발이 멈추었어요. 처음 저택에 왔던 날에도 눈에 들어왔지만 그날은 아라와 강 회장 사이에 정신이 팔려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액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액자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였어요.
지아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라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오뚝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리고 발레복. 아라가 매일 입고 다니는 그 핑크색 발레복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걸까? 아라를 닮았다는 느낌만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얼굴이 저 아이와 어딘가 겹쳐 보였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도 고개가 저어지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손끝으로 사진 액자를 살며시 짚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윤지아 씨,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돌아보았어요. 강 회장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의 눈이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서 있는 지아의 얼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단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괜히 머쓱해져서 죄송합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더니 사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에요. 23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곁에서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느낄 수 있었어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었어요. 지아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아는 아라를 재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라와 닮은 얼굴, 그리고 발레복. 왜인지 자신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진이 있을 리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지아에게 어린 시절 사진 같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또렷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코끝을 찌르는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는 작은 발이 보였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자신의 목소리인지 다른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손이 느껴졌어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려는 순간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잠든 아라 옆에 누웠어요. 아라의 발레복이 의자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옷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꿈을 어릴 때부터 가끔씩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이 저택에 오기 시작한 뒤로 특히 더 선명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강 회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저택 주방에서 저녁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지아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강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라가 배고플 텐데 그냥 먹고 가요. 그 말투에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지아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택을 찾는 또 다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박상무였어요.
요즘 들어 박상무의 저택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류를 직접 가져온다는 이유였어요. 올 때마다 자연스러운 척 거실을 지나쳤지만 그 눈길이 지아에게 그리고 아라에게 한 번씩 머물렀습니다. 아라의 발레복 위에서는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지아는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불편했어요. 정확히 무엇이 불편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상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혹은 복도를 지나치다 잠깐 마주치는 순간에 박상무는 슬쩍 한마디씩을 흘렸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좀 이상하시지 않아요? 갑자기 저 비서 딸을 이렇게 챙기시는 게. 말을 끝까지 잇지는 않았어요. 그냥 미묘하게 흘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수행비서가 아이를 회장님께 들이미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고 가사 도우미에게는 저 비서분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는 말을 남겼어요. 씨앗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씨앗은 조용히 빠르게 자랐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택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주방에 들어서면 소곤거리던 대화가 뚝 끊겼어요. 복도에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생겼고 인사를 건네도 어물어물 넘기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아라를 보며 웃어주던 가사 도우미도 요즘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어요. 지아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요. 문제는 아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라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엄마 싫어하는 것 같아. 지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나가면 아무도 인사 안 해. 전에는 했는데. 지아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바빠서 그래.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지만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두 번째 수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상무가 지아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윤지아 씨, 좋게 말할게요. 선을 지키세요. 회장님께 폐가 됩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아오를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박상무는 지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루아 패션그룹 신규 컬렉션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출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아가 관련 자료를 다루던 날과 겹쳤어요. 박상무는 이 사실을 임원회의 석상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번 건은 내부에서 흘린 겁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지아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지아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서였습니다. 그 신입 비서가 그랬다는 거야? 글쎄, 박상무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지아는 손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대화하던 두 사람이 지아를 보고 멈칫했지만 지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 회장이 그 소문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상무가 집무실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강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지아 씨는 내가 필요해서 두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박상무의 눈빛이 한 박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덮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박상무의 등을 강 회장이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날 밤 박상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염과 연기, 그리고 작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들, 이번에도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었습니다. 23년을 지켜온 것들이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한편 그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김비서였어요. 박상무가 복도에서 지아를 불러 세우던 장면을 멀찍이서 목격했고 임원회의에서 오간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비서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눈에 걸렸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상무의 저택 방문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 아라의 발레복을 바라보던 그 눈빛, 기밀 유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달랐어요. 김비서는 메모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아는 한참을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왜 늦냐고 물을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했어요. 아라를 위해서라도. 아라가 유치원을 결석한 날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조금 칼칼하다고 했어요. 열은 없었지만 지아는 괜히 불안해서 유치원을 쉬게 했습니다. 달리 맡길 곳이 없으니 저택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강 회장은 흔쾌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이 불편하다는 게 무색하게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넓은 정원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라는 잔디밭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팔을 펄럭였습니다. 지아가 아라야 아프다고 했잖아라고 말해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잔디의 초록빛이 눈부시게 빛났고 아라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어요.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라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2층으로 올라가 강 회장의 저녁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소파 위에서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택은 조용했고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저택으로 들어왔어요. 서류를 가져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아라를 발견했어요. 잠깐 발걸음이 멈추는가 싶더니 아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라야, 오늘 유치원 안 갔어요? 아라가 고개를 들고 방긋 웃었습니다. 네, 목이 조금 아파요. 박상무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예쁜 그림이 그려진 과자 봉투였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야. 목 아플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라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상무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봉투를 뜯었어요. 작고 동그란 젤리 모양의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아라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30초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아라가 색칠 공부 책을 내려놓더니 손으로 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이 간지러워. 그 목소리가 2층까지 올라갔어요. 지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계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라의 입술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라야. 지아가 달려가 물을 먹였어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게 해주려 했지만 아라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아라의 얼굴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2층에서 강 회장이 내려왔어요.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곧장 아라에게 다가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차 지금 당장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아라를 아는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기도 전에 강 회장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어요. 아라를 아는 채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빨리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아라는 순식간에 처치대로 옮겨졌어요. 지아는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것은 자신의 창백한 얼굴뿐이었어요. 다행히 약이 빠르게 들었습니다. 40분쯤 지나자 아라의 입술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의식은 또렷했고 아이의 눈빛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지아에게 말했어요. 키위 성분에 반응한 것 같아요. 혹시 키위 드신 적 있으세요?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위는 절대 안 먹여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혈액 반응이 키위 성분입니다. 지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상무가 건넨 과자 봉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강 회장은 아라가 회복실로 옮겨지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라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이의 손이 강 회장의 손 안에서 까딱까딱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요. 아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 그냥 아이의 손만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라의 작은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에 박상무가 나타났어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걸어오더니 지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아라가 많이 놀랐겠어요. 괜찮아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박상무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김 비서는 곧장 저택 CCTV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의 기록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박상무가 거실로 걸어가 아라에게 과자를 건네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영상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투를 집어 뒷면의 성분표를 읽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키위 농축액. 김비서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이미 모아두었던 메모를 꺼내 새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손끝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키위 알레르기 쇼크가 지나간 자리에 폐렴이 찾아왔어요.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아라의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38도를 넘긴 열이 내려오지 않았고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졌어요. 지아가 새벽에 아라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지아는 접수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라가 입원하고 첫날 밤이었어요. 지아는 병실 의자를 아라 침대 바로 옆에 붙여놓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작은 손등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아라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강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아가 놀라서 일어서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아라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라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아가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아라의 이마에 얹힌 수건을 살짝 고쳐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라의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체온계 숫자가 38.7을 넘어서자 강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적셔온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직접 얹었어요. 아라가 잠결에 차가워라고 웅얼거리자 강 회장이 수건을 살짝 들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강 회장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아라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강 회장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강 회장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턱이 가늘게 떨렸어요. 내 민지도 이 나이였는데.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라의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아라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튿날 낮 아라의 열이 조금 내려가자 강 회장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결제 서류가 밀려 있어요. 잠깐 다녀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지아는 잠깐 망설이다 아라의 이마를 손끝으로 짚어보았어요. 열기가 아침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재단 사무실은 본사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지아가 결제 서류를 처리하고 돌아서려는데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 전단지 좀 같이 분류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자원봉사자가 못 나와서요. 지아는 잠깐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단지 묶음이 책상 위에 쌓였어요.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지아는 날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얼굴이 한 장 한 장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7살, 3살. 언제 실종되었는지,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지 적힌 글씨들이 눈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전단지였어요. 사진 속에는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웃는 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민지. 실종 당시 나이 5살. 실종 장소 루아 패션그룹 창립 10주년 자선 패션쇼장. 지아는 전단지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아라와 닮아 있었어요. 거실 액자 속 아이와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눈매, 콧날, 입꼬리의 곡선이 저 아이와 어딘가 겹쳐 보였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도 고개가 저어지지 않았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단지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아 패션그룹 본사 1층 로비를 지나쳤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지아를 보는 순간 그 남자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지아도 멈추었어요. 서준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발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지아의 첫사랑이자 아라의 아빠였습니다. 헤어진 지 6년이 지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에서 마주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지아의 얼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다 멈추었어요. 지아가 먼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지아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라한테 가봐야 해요. 그 말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지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아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강 회장이 아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라의 손을 잡은 채였어요. 지아가 자리에 앉자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봐요. 할 말 있어요. 강 회장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지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눈이 천천히 숫자 위에서 멈추었어요. 99.99% 유전자 검사 결과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지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스며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코끝을 찌르는 연기 냄새,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뻗던 작은 손. 꿈에서 반복해서 보던 그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민지야. 강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아의 손이 굳었어요. 거실 액자 속 그 아이 기억해? 그 아이가 너야. 엄마가 네가 5살이던 날 찍은 거야.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라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지아는 결과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액자 속 아이의 얼굴, 그 핑크색 발레복, 전단지 속 이름 김민지, 그리고 23년간 자신이 품고 살아온 그 옷. 두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제가 이 아이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회장이 지아를 끌어안았어요. 지아는 그 품에서 버티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꿈에서 보던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아라의 손을 잡은 채로 강 회장의 손에 감싸인 채로 잠든 아라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아를 끌어안은 채로 오래 있었어요. 아라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품에서 버티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 품이 낯설지 않다는 것, 이 손의 온기가 꿈에서 보던 그것과 같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지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강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천천히 해도 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라가 잠결에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도 왜 울어? 지아가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회장이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살며시 짚어보았습니다. 열기가 아침보다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병실 문을 열다가 잠깐 멈추었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생 많았어. 문이 닫혔어요. 지아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사흘이 더 지나 아라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쉰 아라가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지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아라를 보자마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네. 아라가 할머니, 나 병원 진짜 싫어요라고 투덜거렸어요. 강 회장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강 회장이 지아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넸어요. 루아 패션그룹 소유 아파트였습니다. 지아가 극구 사양하자 강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아라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냥 받아. 더 이상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국내 최고의 발레 선생님이 저택을 찾아왔어요. 강 회장이 직접 섭외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라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들더니 발바닥의 곡선, 발끝의 모양, 아치의 높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30년 넘게 가르쳤는데 이런 발은 처음 봐요. 타고난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강 회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창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한동안 그 자리에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지아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 회장이 왜 저런 눈빛을 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지아는 강 회장을 부를 때마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기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는 이상했고 그렇다고 다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라를 재우고 나서 지아는 강 회장의 서재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아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딱 한 글자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강 회장의 손에서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아에게 걸어오더니 두 손으로 지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지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지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안았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서재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낮게 들려왔어요. 그때 서재 문틈으로 아라의 눈이 빼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더니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나도요. 작은 팔이 두 사람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강 회장이 한 팔을 내려 아라를 끌어당겼어요. 세 사람이 한데 뭉쳤습니다. 아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또 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뒤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 저택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지아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저택 앞에 나란히 섰어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아, 내 아이 맞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택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라가 뛰어나왔습니다. 핑크색 발레복을 입은 채였어요. 뛰어오다가 낯선 남자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살금살금 다가가 쪼그려 앉더니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준혁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어요. 준혁이 아라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라는 낯선 아저씨가 자신을 안는데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 손 차가워요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준혁의 손을 꼭 감쌌어요. 준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준혁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아라 아빠야. 준혁이 아라를 안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젖어 있었어요. 아라가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준혁은 대답 대신 아라를 더 꽉 안았어요. 어깨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밤 강 회장 저택 거실에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 식탁이었어요. 아라는 준혁 옆에 앉아 끊임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는 뭐 좋아해요? 나는 발레 좋아해요. 할머니가 선생님도 불러줬어요. 준혁이 그래, 잘하겠다라고 대답하자 아라가 보조개를 쏙 들어가게 웃었어요. 준혁은 그 보조개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 회장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시선을 밥상 위로 내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라를 재운 뒤 지아와 준혁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준혁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했을 때 왜 말 안 했어?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지아가 잠깐 멈추었어요. 네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라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았어요. 손등에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기다렸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원망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기다렸어. 네가 연락해 줄 거라고. 1년을, 2년을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6년이 됐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 찾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우리 민지가 살아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김 비서가 강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두꺼운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저택 방문 횟수를 갑자기 늘린 시점, 아라의 발레복을 유독 오래 바라보던 눈빛, 기밀 유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날, 그리고 CCTV에 찍힌 키위 과자 장면. 하나씩 말할 때마다 강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조금씩 굳어갔어요. 김 비서가 파일을 펼쳐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23년 전 화재 당시 기록, 박상무의 팔 화상 진단서, 그리고 민지의 보육원 입소 기록에서 원래 이름이 삭제된 흔적이었어요. 강 회장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 비서가 말을 마쳤을 때 서재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상무 지금 어디 있어요?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 회장이 파일을 들고 서재를 나섰어요. 박상무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무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들어와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박상무의 눈이 서류들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소가 아주 천천히 사라졌어요. 이게 뭔지 알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건...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23년 전에 민지가 불길을 피해 나오는 걸 봤으면서 그 손을 놓았어요. 박상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팔에 있는 화상,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만든 거잖아요. 박상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강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어요. 민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23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 강 회장의 손이 서류를 잡은 채 떨렸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박상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상무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강 회장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딸을 2번 죽여?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손을 일부러 놓은 것도 모자라서 가짜 유골을 내 손에 안겨줬어. 내가 23년을 내 딸 무덤 앞에서 울게 만들었어. 수만 명의 아이는 찾아줬는데 정작 내 딸은 23년을 혼자 울게 했어. 박상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민지를 계속 찾으면 제 자식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까봐. 강 회장의 손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흔들렸어요. 잠시 후 경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가 이미 신고를 해둔 터였어요. 박상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강 회장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그 모습을 한 박자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김 비서는 강 회장의 곁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가 팔을 내밀었어요. 강 회장은 그 팔을 잡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건물 사이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민지한테 연락해줘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강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지아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걸어가 강 회장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지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지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지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다 잠잠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택 거실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 회장과 지아, 그리고 아라였어요. 아라는 밥을 먹다 말고 강 회장을 올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맨날 여기 와도 돼요? 강 회장이 응, 맨날 와도 되라고 하자 아라가 보조개를 쏙 들어가게 웃었어요. 강 회장이 그 보조개를 바라보다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강 회장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준혁은 그로부터 이틀에 한 번씩 저택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아라가 또 왔어요? 라고 했지만 올 때마다 과자를 사오는 것을 알고부터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준혁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준혁은 그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혁이 저택 거실에서 아라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라가 색칠 공부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같이 해요. 준혁이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나란히 앉아 색칠을 했습니다. 아라가 그림을 들어 올리며 잘했죠? 라고 묻자 준혁이 응, 잘했어라고 했어요. 아라가 싱긋 웃으며 준혁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아저씨 손 이제 따뜻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아가 아라를 재우면서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어요. 아라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맨날 와요? 지아는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다 아라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라야, 저 아저씨 있잖아. 아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저씨가 아라 아빠야. 아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진짜요? 하고 작게 물었어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라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아빠 있는 거예요? 지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응, 아라도 아빠 있어. 아라가 이불 속에서 방긋 웃었어요.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23년 전 민지에게 만들어준 발레복이었습니다. 지아가 가져온 것이었어요. 강 회장은 상자를 열어 발레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23년이 지나도 빛 하나 바래지 않은 핑크색 실크가 손끝에 닿았어요. 안감을 살며시 뒤집었습니다. 리본 매듭이 그대로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 매듭을 손끝으로 오래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바느질 도구를 꺼냈어요. 올이 살짝 풀린 곳이 있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가져다 놓은 흔적이었어요. 강 회장은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땀 한 땀. 23년 전 이 발레복을 처음 만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밤을 새웠어요. 민지가 입고 뛰어다닐 것을 생각하며 웃으면서 바느질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한참이 지나 서재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지아였어요. 강 회장이 바느질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이 발레복을 들어 보였어요. 다 꿰맸어. 패션쇼 날 아라한테 줄 거야. 지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 회장이 지아의 어깨를 감쌌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루아 패션그룹 창립 기념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본사 건물 지하 대형 공연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객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했어요.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5살짜리 아이의 발레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뒤편 분장실에서 강 회장이 아라 앞에 발레복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꿰맸어. 이제 내 거야. 아라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강 회장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지아가 아라에게 발레복을 입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라가 거울 앞에 서서 발레복을 내려다보더니 빙글 한 바퀴 돌았어요. 실크 자락이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나 공주님 같지? 지아가 아라의 어깨 끈을 매만지며 웃었어요. 응, 공주님 같아. 아라의 왼쪽 볼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아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발레복 안감을 살며시 짚었어요. 리본 매듭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 23년 전에 묶은 그 매듭이 그대로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아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발레 선생님이 아라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라가 지아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 지아가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객석에서 볼게. 선생님이랑 가. 아라가 입술을 삐죽였다가 이내 선생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아라의 뒷모습이 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객석은 이미 자리가 차 있었어요. 지아가 들어서자 강 회장이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지아가 자리에 앉자 강 회장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한 줄기 빛이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으로 아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핑크색 실크 발레복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객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아라가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강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아는 그 손을 느끼며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라가 무대 위를 가로질렀어요. 5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타고난 몸이었어요. 아라베스크 동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발로 서서 다른 발을 뒤로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어요. 아라의 몸이 일직선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마치며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지아가 강 회장을 돌아보았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강 회장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대 위에 아라가 이번에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왼쪽 볼 보조개가 쏙 들어갔어요. 강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지아가 강 회장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줄 뒤에서 준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를 보다가 강 회장과 지아를 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음악이 끝났습니다. 아라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허리를 꾸벅 숙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보다가 강 회장과 지아를 발견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어요. 아라가 다시 보조개를 쏙 들어가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절대 안 놓을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아라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핑크색 실크 발레복이 그 빛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라가 무대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강 회장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강 회장이 아라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라가 강 회장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잘했죠? 강 회장이 최고였어라고 했어요. 아라가 이번에는 지아에게 팔을 뻗었습니다. 지아가 아라를 받아 안았어요. 그러다 아라가 준혁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준혁이 다가와 아라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봤어. 진짜 잘하더라. 아라가 싱긋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아라가 가운데에서 강 회장의 손을 잡더니 반대쪽으로 준혁의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이리 와요. 준혁의 발걸음이 한 박자 굳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라 옆에 섰습니다. 지아가 강 회장 옆에 섰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거실벽 앞에 섰어요. 액자 속 5살짜리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핑크색 발레복을 입은 채로 왼쪽 볼 보조개가 쏙 들어간 채로 강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유리를 살며시 짚었어요. 민지야, 엄마 딸 민지.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딸이 있었고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올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손을 내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오래전보다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23년 만에 다시 꿰매진 발레복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문득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황금빛 사연다방이었습니다.